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6월 25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합의 소식 전해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랐고요. 오늘 국내 증시 사실 어제장 워낙 좋았잖아요. 예.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가는 흐름인데 일단 개인 투자자가 또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또 시장 3,100선은 좀 지켜냈네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개인들은 장 초반부터 그냥 한 4천억 원은 미리 사놓고 시작하는 느낌이었고요. 장 막판 들면서까지 매수세 키워가면서 7천억 원 이상의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 우위가 높긴 했었는데 이게 어떤 반기 말이다 보니까 리밸런싱 차원에서 나오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쉬어가는 차익 실현성 매물인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시장 성격과 매물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코너별로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예, 더 프리미어의 강관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이 결국 다시 빨간불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3,108에 이제 코스피는 마감이 됐는데 요새 시장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든 올라갈 거라는 이제 슬슬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좀 불안한 한쪽에 불안한 느낌은 은행 예금 깨가지고 오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전화가 슬슬 온다. 이런 게 좀 불안한 거고 펀더멘탈하게는 뭐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뭐 오늘 좀 팔았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한국의 시장에 대한 실력을 이제서는 조금 다들 인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고 또 더 긍정적인 것은 앞으로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단기간에 뭐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이게 뭐 허니문 랠리가 됐든 무슨 랠리가 됐든 올라왔으니까 조금 쉬고 싶어하는 타이밍에 뭐 외국인들이 뭐 지금 하루가 올라 하루씩 지금 샀다 팔았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과매수 상태에 상당히 좀 들어와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3,100 오니까 좀 팔고 싶잖아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은 개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개인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근데 그저께도 그랬잖아요. 그저께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저께도 외국인 기관 파니까 개인이 샀었는데 그날은 이제 3,000선 밑으로 밀렸었어요. 그래서 아침 방송에 제가 직설에 나와가지고 3,000 밀리는데 개인들이 사는 건 되게 잘하는 거다. 개인들의 집단지성이 현재 발휘되고 있고 나는 이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확 올랐잖아요. 또 개인들이 왕창 팔잖아요. 아마 아주 따뜻했을 거예요. 어제들 뭐 막걸리도 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사시는 거는 조금 뭐 외국인들이 좀 작정하고 파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해서 그리고 지수도 3,100이고 지난번 월요일에 3,000 이하선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여기서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 이제 외국인이 좀 작정하고 판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왜냐하면 외국인이 사는 게 선물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아주 큰 플레이어예요. 현물만 수치를 놓고 보시면은 현물 시장에서 온종일 거래되는 거에 한 30-40%를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선물로 가시면은 선물 쪽에서는 60에서 70%를 외국인이 갖고 흔듭니다. 그런데 선물이라는 게 현물하고 좀 다르잖아요.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똑같이 1조를 산다고 해도 훨씬 임팩트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갖고 놀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 그동안 쌓아온 포지션이 상당히 순매수 포지션이 높습니다. 최근에 조금 팔아가지고 내려오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큰 포지션이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많이 하고 싶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동 이슈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휴전이 된 건지 아닌 건지 약간 뜨뜻미지근하긴 한데 일단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는 믿지 않아요. 이거 뭐 몇백 년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믿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확실히 뭐 그게 뭐 쇼맨십인지 뭔지는 몰라도 벙커버스터 갖다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조금 또 국민이 전환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조금 좋게 봐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휴전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 제스처까지 이렇게 했다가 휴전하기로 해놓고 다시 미사일이 발사되니까 오늘 좀
욕설까지 생방에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F로 시작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중동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줄어들 거라고 봐요. 옛날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때도 초반에 세게 그렇죠. 반응했다가 유가도 뭐 배럴당 120불 이렇게 갔었잖아요. 예. 근데 뭐 우리 이번에 본 것도 브렌트 기준으로 한 80불 정도 갔다가 다시 70 초반으로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영이 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그 지역에서의 분쟁 그게 연속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건 뭐 또 싸우는가 보다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뭐 후계자 3명을 뭐 지명을 해가지고 뭐 네. 그거를 유사시에 네. 그거를 이제 생각할 정도로 지금 위급하게 몰리니까 또 미국의 그 요구에 또 대응을 했던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도 옛날에 보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 휴전 그 문서에 사인하기 전까지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그래요. 계속 네. 그런 국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지금 쿠웨이트에 미군 기지에다가 해가지고 뭐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네. 그건 진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한테 또 뭐라고 따질 수도 있는 국면이니까 조금 그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아직 거기서 분쟁이 끝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는 점점 줄어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코스피가 좀 빠르게 이제 3,100선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뭐 기간은 이제 3년 9개월이 걸렸다고는 합니다만 최근 체감하는 속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IB 쪽에서도 지금 3,500까지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하고 싶어요. 그동안 어디 갔었어? 누가요? 아니 전망하는 사람들 그동안 왜 전망 안 하다가 이제 막 올라가니까 뭐 3,700이라고요, 3,500이라고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런 거 얘기하려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죠. 지난번에 외국에서 S&P가 고점 대비 20% 빠지니까 외국계 IB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세장 돌입했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반등해가지고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아무도 뭐 얘기하는 사람 또 뭐 6,500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세상 원래 그런 거지만은 그거 좀 근거를 좀 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한 그 기대감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24년도까지는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만은 25년 들어가서는 우리 시장 완전히 바뀔 거다라고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사람이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최근에 3,000을 넘어서 3,100까지 이렇게 온 거는 상당히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 장을 좀 지수를 타겟을 이제 저도 좀 보고 싶어서 숫자들을 좀 건드려 봤어요. 근데 금년에 우리 기업들의 이제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의 ROE가 한 9.0%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 한 9.5% 정도 나와요. 그러면 내년 6월 정도 되려면은 저희가 12개월 포워드, 12개월 선행 PER이나 PBR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는데 거기엔 여러 가지 또 다른 금리나 뭐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변수들을 다 감안을 해 보니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3,500선은 뭐 평균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맥스로 잘 가면은 제 계산으로는 4,000 언저리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 그리고 상법 개정이나 그 부수적인 뭐 배당 분리 과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추진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 방향이 맞는 것은 한국 기업의 오랜 동안의 수건이었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그쪽 방향은 이제 앞으로 맞을 거다.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배팅하고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시장이 쭉 올라가면서 니케이 225가 올라가면서 보여준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지금 궤적을 따라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금년에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괜찮은 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는 게 3,500에서 600이 상단이고 또 대표님께서는 4,000 얘기도 조심스럽게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어떤 희망이자 또 그렇게 된다면 저는 희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숫자로. 저는 뭐 밑에서 얘기할 때도 2,900, 3,000선은 무조건 가 있어야 우리가 정상입니다라고 했던 거고 그때 지수는 2,400선에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장에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프리미엄 그게 한 7에서 9%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기업들의 성장성에 있을 때
그게 우리가 2%를 볼 거냐, 1%를 볼 거냐, 3%를 볼 거냐 완전히 왔다 갔다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가정치를 어떻게 둘 거냐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냐.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인율이 낮아지면 위에 그 배수는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뭡니까? 미국에서 금년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또한 금통위에서 2번에서 3번 정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면은 지금보다 거의 한 0.5% 포인트를 낮출 수 있다. 이 할인율이 낮춘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을 더 좋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 가정까지를 추가한다고 하면은 저는 4,000선도 가능할 수 있으나 어쨌든 평균적으로 제 계산에 나오는 건 한 3,500선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나 뭐 할인율 그리고 멀티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숫자야 달라지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3,500에서 4,000이 됐을 때면 이제 우리 시장도 드디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이제 그때는 리레이팅이 된 건가라는 된 거죠. 예, 완벽하게 그때는 이제 거의 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뭐 5천까지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연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업들의 ROE가 9에서 9.5%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연간 코스피가 300포인트에서 뭐 많게는 400포인트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자연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물을 때 지금 전 고점이 3,300을 넘어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3,300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저는 아니 그때 3,300은 옛적에 3,300이고 지금은 또 몇 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밤낮으로 가면서 일해가지고 지금 쌓아 올린 장부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300으로 간다고 해도 그 3,300이 옛날의 3,300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우리가 일하는 만큼 그 우리나라의 밸류들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뭐 1년에 한 300에서 400포인트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한국전력 20% 급등했는데 이게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비중도 꽉 찼어요. 지금 외국인 살 수 있는 만큼은.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11% 급등했는데 한국전력의 이런 상승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주는 의미가 있나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숫자들을 좀 제가 뒤져봤어요.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었던 사람이니까 이제 숫자를 보면 대강 아는데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 게 보니까 작년에도 여기가 이익이 많이 났고 금년에도 이익이 꽤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아직 뭐 전기 요금 인상을 뭐 또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확실히 잡힌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추가로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 뭐 어쨌든 전쟁 끝났으니까 기름값 빠지니까 또 그런 거고 원전 이슈 관련돼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데 저는 이제 숫자를 보는 사람이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는 밸류에이션이 있더라고요. PBR도 그렇고 PER이라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다. 그러게요. 그동안 이제 원전 관련주 돼가지고 또 올라갔던 다른 이제 피어 그룹들은 보면 상당히 높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 이슈가 제가 눈에 띄어가지고 이걸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올라도 PBR이 0.6이라면서요. 0.6 안 됩니다. 0.6도 안 된다고요? 0.3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PBR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절대 PBR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모르는 분들이 뭐 0.8 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회사가 돈을 하나도 안 버는데 0.8을 가 있으면 무지무지 비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지 0.8도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금년이나 내년에 지금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10%가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회사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적자가 너무 많이 나 있어가지고 자본이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래가 전기 요금을 좀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OE가 지금 좀 높이 나올 착시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나 PBR은 상당히 좀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뭐 한전이나 여기가 지금 전력난에 뭐 원전이 됐든 뭐가 됐든 좀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관리비 같은 거 집에서 혹시 보세요? 전기값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한전 주식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 근데 이 대답은 듣고 싶어서 굳이 한전 한 번만 더 여쭤보자면 한전이 저평가받은 게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물론 흑자 전환하고 유가가 떨어지고 비용이 줄어들고 오늘은 이제 원전 관련 수혜까지 이렇게 엮이긴 하던데
사실 어제 24% 오르고 오늘 11% 이상 그러게요. 급등하는 정도면 저는 이거 무슨 전력사고 민영화 정도 뉴스가 나와야 이렇게 오를 줄 알았거든요. 네. 강세장의 특징이라고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한국전력 그러면 우리가 유틸리티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유틸리티 주식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걸 저는 처음 그러게요. 봤어요. 맞아요. 상당히 굼뜨고 이랬던 주식인데, 그러니까 아주 안 좋았던 그런 뭐 전력 그 요금 구조 이런 것에서 이제 탈피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한전이 그동안 아주 처참하게 소외됐던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전력요금 인상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럼 추가로 인상될 여지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 외국의 예를 보면은 뭐 계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려주잖아요. 네. 미국도 보면 네. 계속 올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생각하면서 외국인들이 미리미리 들어오는 거 아닐까. 제도가 우리나라 예전 제도에서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거에 배팅을 거는 외국인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주가 흐름이 좋긴 했고 또 오늘 또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예. 뭐 때마침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좋은데 특히 SK하이닉스가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 200조 원을 넘었다면서요.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고. 상당하죠. 예. 이 시가총액 비중으로만 봐도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0%밖에 안 했어요. 5분의 5분의 1. 아, SK하이닉스. 예. 근데 지금은 55%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번다고 해요, 금년에.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어떤 이는 시총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한 수준까지 지금 SK의 시총이 올라왔다는 것은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걸 이제 반증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그 디램 쪽에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넘버원으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지난 한 8개월, 9개월 동안 SK하이닉스를 아주 줄곧 이렇게 좋아라 말씀드렸고 계속 여전히 저평가입니다를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도 저는 그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상태고 올라온 것은 주가밖에 없다. 뭐 밸류에이션이 물론 올라왔다고는 하나 아직도 갈 길이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지난 월요일에 제가 아침 직설에 가서 말씀드릴 때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릴 것 같습니다. 올려야 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또 KB증권에서 올렸더라고요. 30만 원 이상으로 올렸고 예. 그리고 저는 그 근거를 대라고 하면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또 디램으로 보면 3위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보면은 선행 PR이 한 12배, 잘 보는 데는 12배로 봐주고 안 보는 데는 뭐 14배 정도 컨센서스로 나와 있죠. 근데 우리 그 하이닉스를 보면 이제 6배 중후반 정도까지 이제 왔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4배 중후반이 있다가 이렇게 확 올라온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 6배 중후반 받을 세계 1위 업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미국 기업들의 이제 지원 하에 더 커질 수 있는 성장 잠재력 퍼센트로 보면 더 클 수는 있습니다만은 영업 마진율이나 그리고 시장 장악력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는 역시 SK하이닉스가 상당하다.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안타깝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장벽을 뚫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의 기대감에 비해서 아직도 열악하게 지금 천천히 늦은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30만 원 이상으로 올린 거는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잖아요. 네.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많이 파는 건데 지금 팔고 싶은 때도 됐어요. 밑에서부터 거의 뭐 더블 정도 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팔고 싶은 가격도 됐다. 이제 다만 다시 밀리면은 또 집단지성이 발휘돼가지고 누가 사든지 개인이 결국은 사겠죠. 또 거기서 사가지고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반도체 산업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다음 콘에서 또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뭐 19% 급등을 했다고 오늘 약간의 조정을 봤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급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 쪽으로 약간 목에 찼다라는 평가들도 이제 슬슬 좀 들려오기도 합니다. 카카오뱅크, 더 넓혀서 네카오까지도 좀 어찌 보십니까? 저는 뭐 목에 찼다가 아니고 이미 머리 위를 좀 넘어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상당히 급하게 좀 올라온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뭐 좋은 뉴스도 있고 뭐 국내에서도 좋은 뉴스 있고 그런 것들이 수급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올라가는 폭만큼부터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또 변동성도 커지고 그 얘기는 서로 잘 모르겠다, 불안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급하게 덤비실 필요는 없다. 사실은 기대감에 이제 이런 스토리가 되면은 일단 주가는 달리고 보잖아요. 예. 근데 달리다 보면 내가 제일 막차 탔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뒤를 계속 돌아보는데 뒤돌아볼 때는 우리가 뭘 보죠?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고공권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거는 아주 단기에 능하신 분은 아니고 뭐 장기로 가져가고 싶다 저는 반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나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그 와치리스트 관찰 대상국 이번에도 불발이긴 한데 사실 뭐 이번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다라는 그런 시각도 많고 또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큰 손들이 이머징 쪽 좋게 보잖아요. 그럼 굳이 뭐 지금 그렇게 편입될 필요까지는 지금 없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네. 3년 뒤로 다시 예. 그 기회가 이제 네. 밀린 건데 저는 뭐 안 될 거라고 봤어요. 당연히 또 안 될 그러니까요. 거고 예. 이거 기대를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뭐 해놓은 것도 없이 뭐 네. 뭘 기대를 합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영향받는 것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쪽에서는 진짜 들어가고 싶으면은 시간을 두고 잘 제도적으로 많이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SCI가 지금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도 지금 4위권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비중이 9%밖에 안 돼요. 네. 우리 앞에 지금 중국, 인도, 대만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비중이 점점 내려왔잖아요. 왕년에는 우리도 여기서 1등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4위까지 왔는데 뭐 선진국 지수 들어가더라도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냥 원오브 댐으로 될 수 있어요. 저 밑에 꼬두발이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뭐 이머징 마켓에서 4위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단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상법 개정 기대감 이런 걸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이쪽을 이제 많이 배팅하는 사람들이 또 이게 선진국 지수로 가면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쪽은 아무래도 이제 크게 뭐 바스켓 위주로 들어오고 인덱스 위주로 들어오는 이런 게 좀 많을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쪽 이머징 마켓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알파 플레이를 좀 할 수가 있는 네. 여지가 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들어간 게 당분간은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안을 약간 미국으로 돌려서 그 금리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 뭐 하루 이틀 들어서 연준 이사 특히 비둘기적 발언을 하는 연준 이사들의 이런 워딩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 파월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경제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참 고달픈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흐를 거냐, 아니면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할 거냐. 예. 여기서 맨날 이제 머리가 아픈데 뭐 연준 의원들 2명이 이제 다 트럼프 일기에 임명됐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뭐 제스처로 하는 건지는 몰라도 제 느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그래도 파월의 의견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뭐 9월 이게 맞는 것 같지 7월은 좀 성급하다. 지금 관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게 곧이거든요. 그렇죠. 예, 곧 되는데 그 괜히 인하했다가 그 물가 뛰면 어떡하려고요? 네. 이거 좀 말이 안 맞는다. 그야말로 정치적인 뭐 공세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천천히 데이터를 보면서 천천히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과거에 중앙은행들이 가장 실수를 했던 게 그런 거예요. 목욕탕에서 목욕하는데 뜨거운 물 틀었는데 뜨거운 물 안 나오니까 한참 기다려 있으면 뜨거운 물 또 나오잖아요. 네. 뜨거운 물 나오면 또 찬물로 확 바꿨다가 네. 뜨거운 물 바꿨다가 그거 하면서 많이 실수를 했잖아요. 그 사이 물은 다 넘쳤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파월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매크로적인 변수만 봤을 때는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완화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 준 게 지금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불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영국만 체결된 거죠. 영국만 체결되고 이제 뭐 다들 이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앞에서 뭔가 조금 좋은 케이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따라갈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네요. 이제 개별 품목으로 들어가서 협상을 하고는 있으나 뭐 딱 손에 잡히는 우리가 보도를 접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거에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해가 전 세계 증시가 몇 달 동안 시들렸던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한 걸 하도 수없이 바뀐 걸 봤기 때문에 큰 기대도 없다, 사실은. 또 여기서 연장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한테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최근에 우리 시장 같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하고 좀 다른 게 훨씬 비싼 시장이거든요. 지난번에 쭉 10%, 20% 밀려 내려갔던 것도 이제는 버블이 터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 시장 내려갈 때는 버블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여기서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조정을 안 받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밸류에이션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서학 개미들은 그나마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환율에서 자유롭지 못한 서학 개미들은 하루빨리 좀 우리 한국 국장으로 돌아오셔라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사실 저 앞에 꽃길이 막 펼쳐져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웅덩이는 사실 못 보기 마련이거든요.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임해야 될지 제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랠리가 단기에 끝날 거냐 아니면 중장기로 이어질 거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사람 잘 안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법 개정을 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금방 바뀔 것 같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우리 시장을 좀 좋게 보시면 되고 이거 그냥 한번 하다가 아니면 그냥 말고 그냥 용두사미 같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파셔야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이 발표되면서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줄어든 가운데 중동 지역 재건 사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원전 사업 추진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건설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먼저 DLENC는 SMR과 탄소 포집 기술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녹색 인프라 기업으로의 변신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 탄소 중립 로드맵과 SMR 실증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의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14% 넘게 오르면서 55,400원에 마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핀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포툼,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 업무 착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81,1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우건설과 GS건설이 2% 넘게 상승했고요. 삼성물산도 1.6% 넘게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에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HBM 수요가 시장을 주도하는 대변화를 맡고 있는 가운데 최근 디램 가격 급등이 나타나면서 메모리 업계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7% 급등했고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9만 닉스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약간 줄인 채 2.69% 상승한 28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HBM 관련주인 미래반도체가 7%대 상승, 한미반도체도 5%대 상승, 이외에도 이오테크닉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모두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금융기업 웰스파고와 헬스케어 리츠 대표주자인 웰타워, 중국 1위 데이터 센터 전문기업 GDS 홀딩스까지 3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국의 금융기업 웰스파고입니다. 현재 주가는 78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81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웰스파고는 유령 계좌 스캔들로 인해 2018년부터 받은 1조 9,500달러 자산 상한 규제를 최근 해제받았습니다. 올해 1분기 말 자산 규모는 1조 9,200달러로 장기간 정체된 상태였는데요. 이번 규제 해제를 계기로 자본 유연성이 커지면서 웰스파고는 소비자 금융과 자산 관리를 포함한 핵심 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카드와 오토론 신상품 출시, 지점망 개선, 기업 금융 인재 영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웰스파고 CFO는 2024년 14%였던 유형 자산 수익률을 올해 15%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넘어서 그 이상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1분기 실적에서는 순이익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지만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6% 줄면서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였고 이자이익 가이던스는 기존 전망과 유사한 1에서 3% 증가로 제시됐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헬스케어 리츠 대표주자 웰타워입니다. 현재 주가는 154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24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웰타워는 노인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3년과 24년에 각각 37%, 43%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올해도 연초 대비 22% 올랐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 24억 달러, 순이익 2억 6천만 달러로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고 임차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인 85.1%로 회복됐습니다. 강한 시니어하우스 수요와 낮은 신규 공급으로 임대료 상승이 지속되면서 13분기 연속 수익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해서 리츠가 한 주당 벌어들인 수익을 뜻하는 주당 FFO를 기존보다 늘린 4.97달러로 제시했고 이건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캐나다 프리미엄 시니어하우스 운영사인 아미카를 인수하면서 북미 전역에서의 사업 확장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중국 1위 데이터 센터 전문기업 GDS 홀딩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27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42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GDS 홀딩스는 중국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 중 약 40%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에서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알리바바는 앞으로 3년간 약 3,800억 위안, 텐센트와 바이트댄스도 수천억 위안 규모의 설비 투자를 예고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주요 플랫폼 기업의 AI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중국 빅테크의 자본 지출이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할 걸로 전망됩니다. 주가는 연초 고점 대비 44% 조정된 상태입니다. 증권사에서는 AI 업종이 정책 기대감과 기술 혁신 흐름에 다시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관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네, 6월 한국 반도체 수출은 20% 넘게 급증하며 기지개를 켰지만 반대로 미국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압박을 예고했는데요. 규제와 기회가 교차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 미국 규제 발표 이후에도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20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이 미중 갈등 속에서도 또 간밤에는 엔비디아가 2.6% 상승하면서 이제 올해 최고치에 다시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리스크와 기술 기대감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어떤 전환점을 맞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엔비디아 얘기부터 한번 폭문을 열긴 할 텐데 사실 예전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애플 걱정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걱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에서는 AI 칩 여전히 견조하다 맞습니다. 투자 리포트 내기도 했고 연구위원님께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참으로 대단했던 것이 예전에 보면은 그래픽 카드, 게임을 위한 그러한 시스템 개발로부터 해서 지금은 AI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수순을 밟고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 말씀드린 AI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 AI 생태계의 대부분의 그런 시스템들이 엔비디아가 다 구축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움직임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제일 앞에 있고 그리고 반도체 수요를 새롭게 이끌어갈 산업으로서 AI가 부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계속 이렇게 앞서서 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하면은 수출 대표적인 산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국가 전력 사업이기도 한데 미국이 이제 중국 특히 딥시크 이후로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일단 이 부분이 이번 일요일 저녁에 아마 외신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을 저렇게 규제를 하는 것인가라고들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상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미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2022년 8월에 바이든 정권에서 미국의 반도체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반도체법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첨단 장비를 투입을 하지 못하고 10% 이상 앞으로 10년간 10% 이상 투자를 늘리지 못한다라는 등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22년 말 그리고 23년 초쯤에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기업들이라도 중국에 있는 공장에 장비를 함부로 반입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반도체법에서 얘기했던 중국 투자 제한과 연결이 되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까지도 중국의 첨단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제가 나왔었어요. 그 규제가 나오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럼 중국의 가동적인 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고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는 그것을 유예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1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그럼 1년 동안에 우리가 반입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빨리 반입을 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유예가 끝나갈 때쯤에 나온 얘기가 이제 VEU 제도라고 해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허가제가 아니고 그냥 신고제로서 우리가 필요한 장비들을 도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유예를 해준 것보다 더 자율성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 장비를 도입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당시 이제 TSMC는 그걸 못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더 자유로워졌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기대 그런 것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외신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한 조치들을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예라면 기간 만료인 것과 같이 더 이상은 한국 기업들도 이제 신고제가 아니고 다시 허가제로 돌리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에요. 또 네.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미국 정부의 이러한 협상 전략이라든지 볼 때 외신에서 먼저 이러한 내용들을 좀 흘려놓고 그리고 반응을 보고 난 뒤에 좀 움직임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얘기들도 아마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관세 문제도 걸려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 좀 협상력을 더 가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언론에 흘린 내용이 아닐까라고도 보여집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나왔는데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에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네. 그러면 이 두 개를 좀 따로 띄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물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는 워낙 상승장이니까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순매도 상황인 거고 SK하이닉스는 순매수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네. 상승 탄력으로만 봐도 분명히 분위기는 좀 다르고요. 네네. 어디에서 이런 차이점이 있었으며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력도는 어디서 이렇게 높아진 걸까?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환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둘 다 이제 매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이번 정권에서도 그 정권 시장을 이제 밀어주겠다, 정신을 밀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도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러한 온도차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HBM 그것에서 이제 이어지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HBM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또 엔비디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AI 생태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 뭐 블랙웰이라든지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최첨단 HBM은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국내외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에 좀 더 많은 투자가 몰리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SK하이닉스가 HBM 점유율 세계 그렇죠. 1위를 붙였다라는데 실제로 지금 저는 23년도부터 이미 저의 구도가 시작이 되었고 23년도에 보면은 전 세계 HBM 시장의 50% 이상을 SK하이닉스가 점유를 하고 40% 정도가 이제 삼성전자, 나머지 10%가 마이크론이었습니다. 그 구도가 작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HBM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죠. 전체 시장 규모나 점유율로 봤을 때도 이제 D램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제 앞서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사실 더더욱이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D램 수요가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좀 반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희망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 사실상 D램과 낸드 플래시가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모두 생산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기옥샤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중심이고요.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보다 이제 D램에 더 지중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볼 때 메모리 시장 전체로 보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1위를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D램만 가지고 놓고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HBM 자체가 D램을 쌓아놔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D램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HBM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 때 우리가 다들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은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역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90년대부터 약 30년간을 항상 D램 시장에서는 1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줄곧 40%에서 45%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독보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D램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30년이나 했으니까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제 30% 초반에서 20% 중반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20% 초반, 10% 말, 후반 그런 식의 점유율인데 이번 1분기에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SK하이닉스가 36% 이상을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30% 그리고 마이크론이 2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전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줄곧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DRAM 시장에서 20% 수준의 격차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10% 수준까지 줄어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수세에 몰렸다라고들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격의 포인트라든지 기회라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게 된 것은 결국 SK하이닉스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HBM 시장에서 가장 큰 고객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AMD에 납품을 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I 시스템 반도체 시장도 변화가 있고 그 변화하는 와중에 필요한 HBM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세 개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예. 새로운 기업을 삼성전자가 얼마나 확보하느냐 따라서 이제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이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그 기간을 찾아본 건 아니고 그냥 제 체감이긴 합니다만은 분기에 한 번씩 삼성전자가 HBM,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뉴스들 본 것 같은데 네. 그 뉴스를 본 지 2년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되긴 되는 거지. 그리고 HBM3E는 포기. 네. 4는 또 다른 시장이니까 좀 점프해서 여기서 점유율을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희망 회로들도 지난해 많이 좀 있었는데 맞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만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부분 납품은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최첨단이라고 얘기했던 뭐 HBM3E 이것은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지 못하지만 그 앞에 단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지금 엔비디아에 네. 납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을 한다 만다라기보다는 첨단 제품 그러니까 가장 비싼 제품을 납품하냐 마냐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3E는 아직 를 통과를 하지 그렇죠. 못했고요. 그리고 4도 지금 마이크론은 벌써 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게 안 됐다는 얘기가 사실 들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2년 기간 동안 최첨단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계속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앞서 말씀드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온도차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흐름도 좋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ASML 이게 노광 장비 업체인데 뭐 사실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주가 좋으면 또 낙수 효과로 장비 쪽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반도체 장비주 상승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구체적으로 예. 보자고 하면은 반도체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장비이지 않습니까? 네네, 반도체 장비라는 그렇죠. 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비의 수요가 늘어난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시장이 이제 호황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ASML이 만들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반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EUV 장비, 노광 장비라는 부분인데 그 장비 한 대가 이미 2천억 원이 넘어가는 그러한 수준의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고가의 장비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주변의 장비들도 판매가 늘어나는 그런 수순이고 앞서서 말씀한 HBM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2나노 경쟁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또 삼성전자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4나노, 3나노 이 부분에 있어서 TSMC를 능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4나노나 3나노 시장에서 경쟁에 조금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이제 2나노 경쟁을 또 하게 될 텐데 둘 다 올해 양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나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 그게 또 ASML, EUV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들도 주목을 받게 되고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서 이렇게 호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반도체 장비뿐만이 아니라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실 걱정은 안 됩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뒤처지다 보면 네.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점유율을 키우고 있는데 물론 아직은 뭐 기술력이 SK하이닉스나 뭐 그 정도는 안 된다고는 합니다만은 중국 기업들의 우리가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도 네네.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성장률이 빨리 올라오고 있고, 뭐 미국의 엔비디아의 젠수왕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발전을 했다는 건 이제 주변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일 정도로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높아졌고, 앞서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 지금 첨단 반도체보다는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제품들은 이미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해서 호황으로 간다고 그러지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다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중국의 추격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괴롭히고 올 것이고요. 그렇게 가는 와중에 또 문제는 중국 시장에서 뭐 저가에 우리가 기술력이 낮다고 보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미 그 시장에서 탈출했지만은 그 부분들을 중국의 점유율이 높이다 보면은 시장 전체의 이제 가격이라든지 분위기를 좀 하방 압력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런 시점들도 항상 같이 보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은 기존의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 그리고 중국이 새롭게 개척하는 시장은 이미 사실 우리가 탈출한 시장이에요. 예.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가야 되고 그 부분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물론이고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 상품으로 수요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예, 갈수록 늘어가는 이런 가계대출에 금융권에서는 한도 축소나 기준 강화 등으로 대출 수요에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필팩 강현옥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가계대출이 계속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번 달에만 한 4조 원 더 늘었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실제 상황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그에 이제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하면서 전체적인 가계대출 총량도 급증을 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져서 이제 7월부터는 스트레스 3단계 DSR이 도입이 되면 지금보다는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받아두자라는 쏠림 현상과 더불어서 정부가 추경 편성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 내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모아져서 대출 수요가 폭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DSR에 걸리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한도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신용대출까지 함께 쓰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신용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8월 이후로 굉장히 10개월 만에 큰 폭으로 상승을 이제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 또한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103조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자분들은 이러한 수요 억제책인 대출 규제만으로는 이 대출 수요 전체적인 것은 막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로 이게 대출 수요 잡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네네. 확실히. 어찌됐건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지금 가계대출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과열되는 양상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비가격적 수단 동원을 압박했다. 네. 말이 어려워요. 비가격적
사적 수단 동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DSR을 구성하는 요소가 금리도 있고 대출 만기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소득을 좀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 소득은 이제 차주에 해당하는 거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줘서 이제 DSR 3단계가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만기 같은 경우에는 대출 만기를 축소를 하게 되면 대출 만기가 늘어났을 때보다 훨씬 대출이 적게 나오는 그러한 이제 한도 축소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산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즉 은행이 이자 장사한다는 그런 비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또는 그렇다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같이 들어가는데 금리를 한꺼번에 낮추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있어서는 손을 못 대니까 만기에 있어서 즉 SC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도 원래 50년 만기까지 나이 제한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나갔는데요. 이제는 30년 만기로 제한이 되고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40년 최장 만기였던 상품도 이제 30년으로 줄어드는 등 만기 자체를 줄임으로써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 수요 억제책인 이제 차주 DSR을 이제 억제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추가적으로 이제 은행에 주문한 게 뭐냐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나가는 만큼 자본금을 충당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15% 정도로 충당했다면 나가는 만큼 한 25%까지도 늘려서 충당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권유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차주에게 수요 억제책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입장에서 알아서 대출이 나가지 못하게끔 네. 심사를 강화한다라든지 왜냐하면 대출이 나가는 만큼 자본을 확충해야 되니까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구조적이고 심화적인 그런 규제까지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이제 은행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고 네. 그런 현상을 유도하는 건데 수요자 입장에서 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도록 네. 시중은행들이 네. 이렇게 조치가 취해진다는데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대출 창구 하나가 막히는 듯한 네, 느낌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이 상황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또 서울이랑 지방은 시행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3단계 같은 경우에도 서울 수도권에는 가산금리가 변동형 차주에게는 1.5가 붙지만 지방에는 지금 0.75로 그대로 이제 2단계처럼 붙는 걸로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연봉, 같은 차주의 같은 조건으로 내가 서울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는 대출 한도가 적게 나와서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어지고 지방은 그에 비해서는 좀 덜 이제 수월해지는 그러한 현상인데 지금 내가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내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대출 한도를 많이 준다라든지 그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라든지 하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모집인 즉 대출 상담사 등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나에게 가장 좋은 대출 한도와 금리를 설정해주는 은행을 찾아달라라는 네. 그런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이 대출 모집인을 통한 그런 대출 증가세도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7월 모집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모집인을 통한 그런 대출 접수는 받고 있지 않고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출 총량을 많이 채웠기 때문에 8월까지는 받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특히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수는 거의 막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은행들은 이제 지금 총량을 좀 보면서 조절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받거나 가계대출 총량에 있어서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서울 수도권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러니까 간편한 방법을 하나 막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걸 한시적으로 중단을 시킨다고 해서 네. 실제 주택시장 거래량이나 대출 총량이 줄어들게 될까? 아니면 줄어드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횡보를 할까에 대한 궁금증은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접수되는 건수와 그리고 그 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계대출 총량에 있어서는 좀 주춤하겠죠. 그 상승 속도 자체가 주춤한 거고. 근데 제가 만약에 네. 이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대출 모집인을 통한 창구가 막혔다라고 하면은 5대 시중은행 제가 다 발품 팔아서 네. 다녀서 그렇죠. 비교해서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분들이 불편이 더 가중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인 것 같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갈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네. 7, 8월까지는 거의 막는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시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나름 편의성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 모집인 일자리가
없어지는 셈이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는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런 효과까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가계대출 총량을 채운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실 먼저 받은 자가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나 이제 대출 총량이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만 나가자고 했는데 저희 이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경제 성장률 범위도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춰진 3.8%가 아니라 2%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 소비자분들의 불편은 좀 더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정부 정책이 여러모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지금 당장 은행 가서 어떻게든 대출을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신용대출도 그렇고 카드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출들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도 그렇고 지금 결국에는 정부 정책 그런 대출 있잖아요. 디딤돌 같은 거. 맞습니다. 이게 총량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죠. 허그, 무주택 기준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가계대출 총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허그 보증인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신생아 특례 같은 상품도 다 총량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DSR을 보지 않고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DTI만 보고 대출 한도를 많이 책정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DTI요? 네, 그러니까 DSR 같은 경우에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이라고 해서 그 차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리금을 연봉으로 나눈 비율이 1금융권에서는 40%를 넘을 수가 없고 2금융권은 50%를 넘을 수 없는 등의 굉장히 촘촘한 규제인데요. DTI 같은 경우에는 차주의 이자 상환 능력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금 말고 이자만. 원리금 상환 능력이 아니라 차주의 이자 상환 능력만 보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덜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DSR을 봤을 때보다 DTI를 봤을 때가 같은 연봉 같은 차주의 조건에 의해서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지만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면 신용대출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부채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 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있는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디딤돌 대출에 대한 제한 사항이 들어왔었죠. 12월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디딤돌 대출을 받고는 서울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는 반공제를 무조건 해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로는 이 디딤돌 대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DTI를 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책자금 대출도 DSR을 보는 걸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고요. 허그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을 이제 심사하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게 봐서 원래 이제 60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주택으로 봐주는 조건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65세 이상으로 1주택 이상으로 좀 무주택 제한 기준도 조금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사실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들어올 것인가라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허그 같은 경우에도 SGI 같은 경우에도 1주택자가 유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1금융권에서 3억까지는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더 강화가 되었냐면 유주택자가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로 해서 전세 대출을 60% 이상 받을 때는 DSR 40% 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전세 만기를 2년으로 설정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DSR을 문턱에 넘기를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유주택자가 60% 이상 받기에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는 DSR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하반기로 갔을 때 무주택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창구도 일부는 막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대출도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다른 대출로 이제 눈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규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예금담보대출도 있고 잠시 후에 보험약관 대출도 얘기는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예금담보대출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현상과 그리고 얼마나 예금담보대출이 늘어나는지도 궁금하지만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건전성까지 키우라고 하는 마당인데 예금담보대출이 늘어나면 그 효과도 상쇄될 뿐더러
오히려 좀 큰 그림에서 금융 안정성까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 플러스 스트레스 DSR 효과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예적금 담보대출이라든지 또는 청약 담보대출, 보험 약관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DSR이 미적용되는 예외 상품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SR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대출을 받기 가장 손쉬운 상품이 예적금 담보대출, 그리고 카드론, 그리고 보험 약관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SR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는 내 소득 대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출 한도가 다 나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차주분들의 수요가 몰려서 지금 이러한 예담대도 늘어나고 보험 약관대출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보험 약관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험금의 90% 이상도 대출을 해주는 곳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대출 한도도 한 30%에서 50% 정도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험 약관대출을 받고도 이제 단기적으로 수요를 가져오시려는 분들이 좀 대출받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약관 대출도 지금 발빠르게 대출 받기가 쉽지 않게 지금 네. 보험사들이 문턱을 높인 거라는 거네요. 왜냐하면 전부 다 모든 대출이 다 DSR 규제 그리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전 근데 보험 약관 대출 얘기를 해주신 김에 그러면 네. 이것도 제가 궁금했던 것이 사실 평시에는 보험 약관 대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거 불황형 대출이라고 해서 경제가 진짜 힘들 때 늘어난다고들 얘기하는데 이거는 내 집 마련을 우회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역시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네. 저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험 약관 대출이 사실은 어떠한 식으로 무엇 때문에 이제 대출을 나가는지는 세부적으로 차주분들에게 이제 세세히 물어보지 않고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차주의 조건이 되면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받으셨습니까라고 물으면서 나가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 약관 대출도 그렇게 경기 부진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수요도 한꺼번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 플러스 DSR을 우회하려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런 보험 약관 대출의 수요가 좀 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 집 마련이라든지 갈아타기 수요는 여전한데 이렇게 가계 대출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이 사람들의 수요 억제, 그러니까 즉 내 집 마련의 수요와 그다음에 갈아타기의 수요를 이제 계속 지속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대한 갈아타기 수요는 여전히 있는데 그곳을 가계대출 규제만으로 수요 억제책만으로 누르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나 또는 부동산 시장을 이제 그 가격을 낮추는 그런 움직임은 조금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이다가 결과적으로는 공급이라든지 전세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아무래도 급하면 사람이 또 카드로 대출받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장기카드 대출, 단기카드 대출, 일명 장기카드 대출은 이제 카드론이고 네. 단기카드 대출은 이제 현금 서비스. 네. 그럼 지금 이제 카드론, 장기카드 대출은 이제 DSR 적용을 받는다라는 네, 거고. 맞습니다. 현금 서비스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이제 이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금액이 굉장히 소액일 경우에는 네. DSR을 보지 않지만 이제 각 은행별로 지금 월별 분기별로 관리가 들어가고 있고 이거를 DSR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소액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그날 당일로 바로 그렇죠. 입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카드론까지도 몰리는데 근데 금융 소비자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러한 현금 서비스라든지 카드론을 받으실 경우에는 신용 점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고 있는 대출들도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있고 신용 불이행 차주로 등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것을 이제 남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근원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번 새 정부 출범 들면서 부동산 문제를 규제를 통해서 잡겠다고는 안 했거든요. 네.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까지 말한 게 다 규제 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을 때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을까? 정책적인 실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세금으로는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시다시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신고가가 경신되어 가는 강남 3구나 규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불장이 이제 열기가 온기로 퍼져가면서 경기도 전역까지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지켜만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공급,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킨다라든지 또는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공공주택의 그런 공급 속도를 빨리 내지 않는 이상 이러한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급격하게 줄이기에는 대출만한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출 규제 카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할 거고 오히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7월 10일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장이 이제 그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가져갈 텐데 그렇게 될 때 거시 건전성 강화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인즉슨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규제도 함께 포함을 해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신규 차주 유입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그런 경고성 규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계대출 규제는 더하면 더할지 지금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 경고성 대출 규제, 즉 LTV 비율을 낮춘다든지 규제 지역을 늘린다든지 또는 DSR 비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된 대출 규제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반드시 집값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 열기를 식히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된다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는 건지. 스트레스 DSR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변동형 차주에게 사실은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저희가 은행권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변동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정형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정형 상품 중에는 혼합형이 있고 주기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동형 상품에 서울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1.5%의 가산금리를 붙여서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라는 건데 이게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로 대출을 받으실 분이 일단은 대출 한도를 계산을 할 때는 5.5%로 계산을 해서 대출 한도를 낮춘 다음에 그 실제로는 실질 금리가 4%로 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으로는 이 변동형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좀 많이 줄어들지만 즉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이신 분이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4%의 대출을 빌릴 때 변동형으로 하게 되면 6배 정도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혼합형이나 주기형으로 하게 되면 6배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은행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기를 줄인다든지 또는 우대금리를 덜 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이 대출 한도를 한꺼번에 낮추려는 그런 움직임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 한도를 많이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주기형 상품이 좋고요. 이 주기형 상품이나 혼합형 상품이 변동형 상품보다 지금 금리적인 메리트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낮고 대출 한도도 많다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더라도 주기형과 변동형이 아닌 혼합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들어도 어려운데 대출 모집인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더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약간. 어쨌거나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됐고 이제 이거래일 후면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풍선 효과랄지 부작용들은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한번 팔로우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취약계층은 자금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경기 위축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정교하게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보완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채권을 이제 가지고 와서 배드뱅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채권 추심하고 그다음에 일괄 탕감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열심히 상환한 그런 차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가계대출 규제라든지 그 정부가 이제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만 너무 이제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런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함께 이제 돌보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 쉬어가긴 했는데 또 구간으로 봤을 때는 또 적절히 쉬어갈 타이밍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개인들의 티키타카가 나름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씩 맡아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오늘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앞에서 반기말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그 리밸런싱 차원에서 매도 물량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인즉슨 주도주가 변경될 수도 있고 저평가된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략 짜실 때도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관전 포인트를 굉장히 키 포인트를 짚어주시네요. 어제 칭찬해 주셔서 오늘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예, 머니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